충주에 살고 있는 김상우입니다. 나이는 올해 환갑 만으로 하면 60이고요. 아들, 딸, 사위, 손자, 그리고 누나, 남동생 둘.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족 관계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아마 좀 힘들게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때 4학년 때 뭐 우등상 받은 기억, 그리고 진짜 그거보다 좀 어렸을 때는 뭐 제 고향이 저 강원도인데, 강원도 홍천인데 뭐 진짜 어렸을 때 뭐 미끄럼 타던 기억 이 정도밖에 없어요. 국민학교 기억도 저한테는 거의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그렇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있는 것 같아요. 3학년 때 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 거냐. 저 때만 해도 인문계를 갈 거냐, 실업계를 갈 거냐. 근데 저 입장에서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계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께서 저는 저 기계 공부를 가겠습니다 했더니 왜 기계 공부를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기계 공부에 가면 뭐 군대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과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내 성적으로는 충분히 우등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계 공부로 선택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지 말고 상고 쪽으로 가서 은행원이 되는 건 어떠냐 해서 그때 처음으로 그럼 은행원이 되자라는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까지 키가 반에서 작기로 1등, 2등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키가 176 정도 되는데 아마 그때는 책가방을 들고 다녔었거든요. 미는 가방이 아니었었고 가방이 땅에 끌릴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키도 그렇게 작고 덩치가 작으니까 누구한테 어울릴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더 내성적이었던 것 같고, 형편도 그렇게 집 형편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애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 내성적인 그런 조용한 그런 성격이었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정도 되면서 키가 갑자기 컸어요. 아마 지금 키 그때 다 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한 20cm, 뭐 30cm 이 정도 컸으니까. 그러면서 또 고등학교 2학기 때부터 부학급장,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 학급장 하면서 아마 성격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좀 뭔가 맡으면서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앞으로 뭘 해볼까 조금 생각해 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졸업식 끝나고 나서,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 오셔서 이 회사 한번 가보면 어때? 근데 서울이야. 한번 가보면 어때? 그래서 뭐 졸업하고 당장 돈은 벌긴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은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그럼 가겠습니다로 했던 게 아마 직장 생활에 스타트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입사했던 게 첫 직장이고 이제 그게 마지막 직장이긴 했는데, 서울에 본사를 둔 인광토건이라는 건설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담당 업무는 당연히 회계 업무고, 그래서 85년에 입사를 해서 아마 2019년까지 제가 한 34년 다녔어요. 그래서 인광토건에서 1986년에 종합건설업체를 하나 더 인수를 해서 청주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청주가 본사가 되는 거죠. 그 회사에 이제 회계 담당으로 발령이 나서 인광토건하고 동신건설이라는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34년 근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이 좋았죠. 이게 제가 처음 이제 직장에 입사를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마지막 날
아마 전체 관리직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알은 거지만, 그러니까 인광토건 내에 한 50명 정도 되는 회계 담당 책임자들 아마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인사를 했을 때 아마 한 분이 저를 찍었는가 봐요. 저놈을 제 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찍었던 분이 김재령 과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저의 최고의 은사십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 월세 살고 있을 때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내주시고, 그때 그 보증금 내주신 게 300만 원이었거든요. 진짜 큰 돈이에요. 연봉이죠. 뭐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내줬죠. 근데 그분 때문에 안정을 찾은 거죠. 주거가 일단 안정이 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집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 그렇게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멘토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시작을 해주셨고, 군대 문제도 뭐 그분이 일단 나서줘서 의가사 제대라고 그래서 이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게 진짜 제가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장남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이 가정은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의가사 제대 서류를 냈고 그걸 내게끔 이제 도와주셨어요. 제가 결혼을 88년에 했으니까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주거는 안정은 됐지만 뭐 임대 아파트라 뭐 누구 눈치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마음적으로는 많이 안정됐지만, 돈은 빨리 벌다고 해서 뭐 월급쟁이가 빨리 벌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쨌든 내가 조금이라도 벌고 있으니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지금 불편하시고 힘드시니까 결혼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효도는 아니지만 그냥 좀 얼른 모시고 애들도 좀 빨리 낳고 날 수 있으면 장남으로서 어쨌든 대를 이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결혼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9년 7월 29일 저 큰아들 생일이 이제 89년 7월 29일이고 딸이 90년 10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연년생인데 첫 아들이 날 때는 제가 자리에 없었어요. 전날 진통이 와서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아침까지 해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서너 시간은 더 있어야지 마지막 진통이 시작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 직장 생활이 제일 밑에니까 아침에 가서 출근 도장을 찍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갔다 올게, 서너 시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른 갔다 올게 하고 오니까 전화 왔더라고요. 나왔다고. 그래서 그 순간을 못 봤어요. 그래서 가끔 집사람하고 투덜거리다 보면 그때 얘기를 합니다. 애 가졌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사줬다. 거기서부터 애 낳을 때 없었다. 그런 얘기 합니다. 느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제 목표는 일단 그때 확고했으니까 아마 아들 나오자마자 너무 좋다. 왜 좋은지. 남자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남이고 제가 아마 4대 제가 장남일 거예요. 4대 아마 뭐 제가 이제 전주 김가희인데
종소는 따로 있지만 그분은 이제 대가 끊긴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떻게 보면 4대, 5대 장손이기 때문에 일단 남자를 낳아야 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첫 아들이 나왔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고 바로 생각했던 게 둘째. 남자면 좋겠지만 아무나 나와도 된다. 첫째는 아들이 나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부모가 됐다 이런 거보다 빨리 엄마 계실 때, 부모님 계실 때 얼른 낳고 얼른 고생하고 나중에 좀 편하게 살자. 집사람하고 합의 봤죠. 그래서 바로 연년생으로 딸도 아마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은 나중에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대신 우리 청춘은 없었어요. 집사람하고 저의 청춘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결혼할 때가 25이니까 집사람은 저하고 이제 한 살 차이인데 거의 없는 거죠. 애들이 있으니까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부모님도 모시고 있었고 뭐 따로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었고 그랬으니까. 근데 뭐 애들이 크고 나서는 너무 좋은 거죠. 애들이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입학하고 막 그랬으니까 늦게 가는 애들은 뭐 아직도 못 간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찍 가서 노년 지금 뭐 노년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그래도 마음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다는 거 일찍 자식 농사를 져서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회사에 입사한 거 그거나 두 번째는 당연히 첫 집이 생겼을 때 아파트가 생겼을 때 하루로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한 달로 따지면 제일 많은 거는 봉사활동.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제 일이라고 하면 뭐 시간 나면 응급처치 관련 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의 일정이 없으면 또는 개별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뭐 볼 일이 없으면 봉사활동 계획을 짜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봉사활동을 하고 그 봉사활동은 거의 대부분 지금 도복직원에 와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봉사단이 적십자 소속의 한샘봉사회라고 소속돼 있는데 한샘봉사회 그때 당시 회장님이 저 도복직원에 한 달에 2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봅시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왔고 와서 첫 번째 주 수요일, 세 번째 주 수요일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봉사단 회원들이 많이 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다른 봉사회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아마 도복직원에 급식 봉사를 왔고 좀 필요하겠다.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봉사회가 아닌 뭐 개별적으로 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아마 시간 나면 집도 멀지 않고 해서 이쪽으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오면서 제가 기존에 가던 데는 덜 가게 됐겠죠. 제가 기존에 하던 데는 청주시 룸볼장, 대부분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룸볼장 거기 주로 갔었는데 이제 이쪽 비율이 높죠. 도복직원 비율이 높아졌고 그리고 또 장애인 룸볼장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롬볼 교실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롬볼 교실을 해서 금요일마다 10시에서 12시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롬볼장을 가고 뭐 일이 있으면 또 몇 번 가긴 하지만 거의 주로 아마 봉사활동하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뉴스에 이제 봉사활동, 뭐 재난 발생했을 때 쫓겨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적십자사를 봤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고 적십자에 직접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어서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단체가 있느냐? 없다. 그랬더니 그럼 개별 봉사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그래서 가입 신청서를 달라. 그래서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그게 전국에서 처음이래요. 개별 봉사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처음이래요. 단점이 있죠.
개별봉사원이니까 봉사 내역을 모르잖아요. 어디서 봉사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적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다고 개별 봉사원한테까지 적립자사가 이런 봉사가 있으니 와서 하세요 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봉사 일정이 뜨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봉사 일정 같은 건 없어요. 단위 봉사회, 뭐 지구 봉사회, 도협의회 뭐 이런 데서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고, 봉사는 헌혈도 하고 있어요. 헌혈. 헌혈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헌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하급장, 하급장 다 나와. 이게 뭐예요? 강제로 끌려간 거죠. 하급장, 부하급장 다 모여. 3학년, 뭐 2학년까지, 1학년부터 다 되니까, 1학년부터 다 되니까, 나이가 그때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끌려가서 시작을 한 게 고등학교 때는 그때 한 번 하고 아마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 하면서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헌혈 횟수로는 260회? 260회인데 이제 횟수로는 뭐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건 아닌데 헌혈이 전혈은 1년에 5번을 할 수 있고요. 성분 헌혈은 1년에 24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전혈 기록이 124번인가 그래요. 그게 아마 전국에도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 전혈을 쭉 해서 전혈 100회를 하는데 33년인가 걸렸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리고 그게 이제 계기가 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충북 혈액원의 헌혈봉사회 회장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센봉사회 소속으로 일반 봉사로 돼 있고, 제가 막 08년인가 개별봉사원에서 단위봉사회로 친구 소개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단위봉사회로 들어가서 현재까지 한 게 아마 시간으로 보면 10,000시간이 조금 넘었어요. 누구한텐 또는 뭐 기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진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저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봉사활동하는 시간에는 그거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한테는 탈출구,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 이걸로 무조건 했던 것 같아요. 저 심하게 봉사할 때는 휴가 내고도 갔어요. 휴가 내고 하루 종일도 재난이 터지면 재난봉사는 하루씩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영동 폭설 현장에도 갔었고 경기도 수해 지역에도 갔었고 뭐 1박 2일 뭐 이렇게 해서 갔었고 해서 휴가 내고도 막 다녔는데 뭐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긴 갔지만 제 머릿속을 비우러 간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보면 성취감도 생기고 나한테 뿌듯함도 생기고 그러니까 결론은 저를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봉사는. 사회복지사 실습생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어쨌든 실습을 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됐고 도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알게 됐고 이거 후원 프로그램도 있다. 그런데 시작은 한지 프로그램 계획 세운 지는 몇 년이 됐는데 아직 1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장님께서.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저는 다른 데서 후원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후원하면서 조금 눈치 하는 눈치를 보면서 후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혹시 제가 하면 뭐 대단치도 않은 놈이 후원을 했네 그러면 두 번째 하는 사람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생각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했던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서 제가 한번 후원을 할 때 기부를 할 때
제가 10호고 앞에 하신 분이 9호인데 9호가 한국병원 이사장이 있었어요. 한국병원 이사장이 하는 거는 대부분 뭐 신문에 날 만한 얘기가 맞는데 월급쟁이가 일반 봉사원이 그만큼을 후원한다 그러면 그 한국병원 이사장님한테는 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를 이 양반이 하면서 신문에 나는 게 이 사람한테는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도 하면서도 이거 뭐 어디 회사 회장, 뭐 사장 이렇게 하면 1호가 되는 게 누가 봐도 뭐 크게 뭐 생각을 안 할 텐데 이거 누구야? 뭐 이런 사람이 1호라고 그러면 2호 하는 사람이 2호, 3호 할 사람이 에이 뭘 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일단 허락을 먼저 맡았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자격지심인지 모르겠는데 눈치를 보게끔 돼 있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부장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저는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호도 지금 어떻게든 제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요. 3호도 지금 제가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근데 이게 돈이 많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돈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저쪽 사고가 났어. 내가 300만 원 물어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 엄청 편하잖아요. 그죠? 300만 원 물어줄 수도 있는데 뭐 그 돈 여기다 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 편한 거거든요. 근데 이 300만 원 가지고 노트북 하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못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300만 원 낼 때는 집사람한테 승인 받느냐고 힘들었어요. 집사람한테 다른 기관에 후원할 때는 그날 승인 받았거든요. 큰 돈이라서 그날 승인 받았는데 이번에는 승인을 좀 늦게 주시더라고. 집사람이. 아, 먼저 거 냈으면 됐지 뭘 또 내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을 졸랐던 것 같아요. 여보 한 번만 더 하자. 그리고 기회 되면 당신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졸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 한 거는 누군가 해야 또 누군가 따라 해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봉사도 마찬가지지만 후원도 누군가 하면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폐를 끼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는 진짜 우연찮게 딱 맞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적십자에서 봉사활동하는 것 중에 심리 상담사?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적십자사랑 심리회복지원센터 그 MOU를 체결돼서 아마 거의 전국의 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아마 적십자사가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적십자사의 심리사회적 지지 강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강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심리 상담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민간 자격증이잖아요. 외부 기관에서 아마 그걸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다가. 그래서 PSS 강사로는 상담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였었는데 여기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충청대학교 학교에서 홍보 온 거예요. 사회복지. 제가 들어간 거는 뭐 사회복지 종류긴 한데 전공은 케어복지로 그래서 왔는데 1학기가 공짜래요. 1학기가 무조건 공짜라는 거야. 등록금이 한 뭐 250 정도 되는데 공짜니까 1학기는 2학기는 뭐 재산 상태에 따라서 자격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일단 그럼 1학기만 좀 가보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원래는 집사람하고 같이 가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혼자 집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어차피 따는 게 같이 따자. 꼬셨는데 전날까지 꼬셔서 못 꼬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등록을 했고 그게 이유가 하나가 사회복지사를 따면 PSS 강사 플러스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상담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은 거죠. 공교롭게 그 시기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
해야 돼. 근데 상담사 한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해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내가 하던 걸 못하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회복지 학과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거의 많이 했던 게 뭐 디딤하고 경로급식. 그래서 경로급식이나 디딤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학교 일이 있어서 3일을 수목금을 여기를 못 오고 학교 행사를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을 안 왔더니 오늘 오셨더니 오늘 오니까 어르신들이 왜 저번 주에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어?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급식할 때는 또 오늘 밥 맛있었어. 아, 오늘 재밌었어. 친절하게 대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재밌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저 마음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 힘드신 분이 있으면 왜 힘든지 그냥 가서 조용히 물어보기도 하고 몸이 좀 많이 불편해 보이면 몸이 왜 불편한지도 가서 여쭤보게 되고 나름대로 또 제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생뚱맞은데요. 봉사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환갑되면서는 아닌 것 같고 제 강의 주제로도 가끔 쓰기는 하는데 눈 떴을 때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 안 뜨면 죽는 거니까. 그리고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잠자리에 탁 들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가족들 때문에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나한테 제일 행복한 거는 아침에 눈 떠서 사는 거, 잠자리에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실지. 아,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았고 책임감 있게 살았고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잘 살았다. 이거 제가 여기 쓴 거로는 그냥 딱 첫 생각난 데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90점을 썼다가 80점을 썼어요. 80점. 그래서 왜 80점이냐고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아직 멀쩡하다. 팔다리. 아직은 쓸만하다. 그리고 특별히 아프다. 아픈 데는 없다. 아직 뭐 기저질환으로 뭐 발견된 건 없으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거에 큰 고민은 없다. 이 정도면 뭐 먹고 사는 거를 뭐 어느 걸 먹느냐에 본인의 행복감은 뭐 틀려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초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랍스타를 먹는 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 배만 안 고프면 행복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좀 힘들게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또 오르면 안 되는데. 실제 엄마 따라서 쌀 그 수확 다 끝난 논에 가서 이삭도 주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의식주에 고민만 없으면 그래도 80점 인생 잘 사는 것 같은데 10점씩 깎였잖아요. 그죠? 100점이 아니니까. 근데 10점은 뭐냐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잘 못 써서 무릎에 장애가 생겼다. 시력이 좀 떨어졌다. 그게 10점 감점됐고 10점은 부모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뺐어요. 지금 사회복지사를
취득을 목적으로 배우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사보다는 요양보호사를 아마 목표를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아마 사회복지사 취득하고 나서 요양보호사까지 취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 배울 욕심은 없고 배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봉사활동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거든요.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몇 살을 더 살까? 몇 년을 더 살을까? 이 생각을 요즘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뭐 평균 연령대로 살면 20년 더 살겠지만 뭐 10년 살고 또는 5년 살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한 요양보호사까지 취득이 끝나면 배우는 건 그만하고 봉사활동도 좀 줄이고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갖고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도 좀 늘리자.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 마누라, 아들, 딸, 사위, 손주, 여기에 부모님 사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요 가족 사진을 완성할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 AI가 너무 좋아서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실력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딸내미가 사진관을 지금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지금. 그 사진관하고 AI하고는 틀린 거지만 이거 만들어서 거실에다 걸어 볼 생각이에요. 지금 엄마하고 아들, 딸, 마누라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은 있는데 아버지가 껴서 찍은 사진은 없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사진은 영정사진 그리고 앨범에 있는 몇 장 정도밖에 없어요. 다행히 그 몇 장 가지고 어떻게 살려서 진짜 남기고 싶은 사진 만들고 싶어요. 부모님하고 보내고 싶은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부모님하고 단 며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네, 저 80점 줬으니까 또 태어날 거예요. 저는 또 태어나는데 조건이 있어요. 다리 안 다치고 시력 좋고 살도 좀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부모님 조금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요. 아마 알고 있을 단어일 텐데 9988234 저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때까지 살면 진짜 좋겠죠, 그죠? 그럼 아직도 저보다 많이 살아야 되니까 한 40년 살아야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조건은 있죠. 건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진짜 팔다리 잘 쓸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다가 자식 고생 안 시키고 마누라 고생 안 시키고 딱 하고 죽으면 좋겠어요. 대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은 있어야 되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거 쓰면서 좋았어요. 저 이거 항상 생각하는 것도 같은데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다리 좀 불편하긴 해도 아직까지는 쓸만하니까 그래도 잘 살았다. 그리고 누군가한테서 도움을 받은 거를 누군가한테 또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나한테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당연히
집사람하고 나한테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가족들도 좀 챙겨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챙겨야 되고 그러고 나서 좀 여유가 생기면 기부도 좀 더 하고 마음 먹은 대로 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건강하자. 그때까지는 죽지 말자.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분명히 챙기긴 해야 되지만 남도 좀 챙기면서 살자. 여지껏 잘 살았다.